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하이드로젠 웨이브 수소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40 계획인데 이전에 2018년에 2030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는 차를 몇 대 팔겠다, 연료인지 시스템을 몇 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한 비전은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뭐 어느 분야에 적용을 할 건지 그리고 수소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좀 더 폭넓은 비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 전환과 우리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가 지금과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기후위기 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진짜로 기후위기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는 시점은 지금이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는 이제 기업들이나 정부가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뭔가를 변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은 사실 좀 더디게 나타났었거든요. 이른바 그린워싱이라고 녹색인 척은 하는데 실질적인 녹색 효과는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를 보면은 와,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제일 크게 보는 건 저는 투자의 부분이에요. 몇 년도 목표로 해서 예를 들어 23년 목표, 25년 목표로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막 하잖아요. 뭐 몇 주씩 투자를 하는데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해보니까 잘 안 되네? 이른다고 해서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차세대 기술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화되고 있고 이런 변화가 10년, 20년 후로 지나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과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는 그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현대차가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자동차로 보면은 굉장히 좀 작은 영역이고 전반적인 수소 인프라, 그러니까 수소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좀 재밌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 정의선 회장은 2028년까지 상용차의 모든 라인업, 그러니까 뭐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나 이런 거의 모든 라인업을 수소연료전지 기반으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게 수소연료전지 기반을 상용차를 먼저 타겟으로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편하잖아요. 전력을 배터리에다 넣어서 그냥 쓰면 되니까 이걸로 해서 근데 배터리의 한계는 뭐 장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좀 큰 운송체들은 좀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용차의 수소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상용차 부분을 먼저 그 수소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소 경제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수소 경제는 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 수소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수소를 싸게 만들려면 어떤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그러니까 원유로 따지면 이거를 뭐 시추하고 뭐 유조선에 옮겼다가 이걸 정제해서 사용하는 이 과정들이 아예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거를 다 고쳐서 새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얼마나 싸게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얼마나 결국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전기를 얼마나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수소 경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소를 싸게 만드는 건 사실 현대차의 몫은 아니에요. 현대차는 어떤 수소 인프라, 그러니까 수소를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수소를 생산하거나 운송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에너지 기업들이나 인프라 기업들, 엔지니어링 회사들 이런 데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대차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분야는 오히려 사실 현대차의 분야는 디바이스 쪽 그러니까 현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수소를 어떻게 에너지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연료전지 시스템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2023년에 100kW급 연료전지하고 200kW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료전지 시스템이 뭐냐면은 수소를 가져다가 전기로 만드는 그런 장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를 어떻게 싸게 만드느냐, 수소를 가지고 어떻게 에너지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단 그 100kW급의 연료연지 시스템은 현재 넥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큰 정도? 그러니까 뭐 크게 성능면에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출력면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 연료연지 시스템의 부피가 한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연료연지 시스템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수십 년 전에 연료연지 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승용차나 어떤 SUV가 아니라 뭐 대형 트럭이라든지 밴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앞좌석, 두좌석에는 사람이 타는데 그 밴의 그 뒷좌석 전체를 연료연지 시스템을 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연료연지 시스템의 부피가 컸습니다. 현대차가 만든 최초의 수소연기차는 그 산타페였는데요. 산타페라는 SUV를 선택했던 이유도 연료연지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SUV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토요타가 자기들이 2014년에 미라이를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의 승용 수소전기차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승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이유도 연료연지 시스템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승용에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연료연지를 만들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연료연지 시스템이 이제 100kW급을 이제 부피를 30% 정도로 줄이게 되면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차종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지금은 넥소가 SUV지만 뭐 소형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데다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뭐 그 밴이나 버스, 트램, 수소 선박 같은데 그러니까 크지 않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연료연지 시스템이 작아지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각종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에다 이렇게 너무 큰 게 딱 앞에 나와 있으면 이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빌딩에서도 뭐 작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이거를 디자인해서 뭔가를 만들 때 뭐 드론을 띄운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작게 만들 수 있고 뭐 수소 비행기를 만든다 그랬을 때도 여기 차지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훨씬 활용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작게 만드는 기술들에 대한 뭐 차세대 제품이 2023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kW급 연료연지는 지금보다 성능이 한 2배 이상으로 출력이 큰 건데 이거는 크기는 지금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출력이 2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기체를 움직이게 할 때 유리합니다. 출력이 크니까. 그래서 대형 트럭이나 어떤 트램 아니면 선박, 기차 이런 데다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출력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물체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성능, 고출력의 연료연지를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개발해봐야 쓸 데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좀 사이즈가 좀 작아야 승용차에 넣고 승용차에 넣어야 그나마 좀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 팔아봐야 뭐 10,000대 정도밖에 못 팔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그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 대중성을 그나마라도 좀 갖추려면 승용 모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00kW급의 좀 더 고출력의 어떤 연료연지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있는 그 대형 그 수소 트럭도 한 100kW짜리 2개를 넣어서 200kW 정도가 되는데 이걸 200kW짜리 2개를 넣게 되면 진짜 대형 트레일러 막 진짜 그 초대형 트럭들도 운반하는데 정말 힘 있게 트럭을 운영할 수 있고 뭐 기차라든지 선박이나 뭐 이런 것들 큰 기체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선박 같은 경우나 선박이나 비행기, 기차 이런 거는 그러니까 디젤 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에너지를 어떻게 가지고 다닐지가 되게 중요한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전체 적재량이 한 5분의 2 정도, 한 40% 정도를 배터리를 채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고. 근데 수소를 쓰게 되면은 수소는 이제 탱크만 넣으면 되니까 탱크만 이렇게 더 많이 넣게 되면 주행 거리가 길어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대형 트럭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 200kW급을 만들어서 대형 트럭에 좀 쓰겠다는 거고. 그리고 200kW급의 연료연지를 대형 트럭에만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 SUV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V80이라든지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큰 차량에다가 그러니까 넣어서 이걸 움직일 때는 작은 연료연지 가지고는 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kW 정도 되면은 굉장히 대형 SUV 2개를 넣게 되면 트럭, 좀 더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트램이나 기차, 선박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료연지에는 내구성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연료연지 발전을 할 때 원래 5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료연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5년이 되기 전에 많이 망가졌어요. 이걸 망가지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고쳐주느라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교체를 해주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엄청나게 수천억의 누적 적자를 보고서 지금 연료연지 사업을 사실상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차를 한번 샀는데 이걸 내가 몇 년을 쓸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료연지는 그 안에서 굉장히 전기 화학적인 반응이 나기 때문에 이 철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분리판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구성이 처음에는 821시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쓸 수 있다는 건데 차를 샀는데 차를 1년 반밖에 못 쓴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쓰게 해준다고 연료를 계속 교체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또 비싸진다는 거죠. 근데 그 내구성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이번 그 수소 웨이브에서 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1년 반밖에 못 하던 거를 뭐 4만 킬로미터 정도 갈 수 있는 내구성을 키웠고 2013년에 10만 킬로미터 내구성을 달성했고 이게 최초의 수소전기차 투싼 수소전기차가 나왔을 때가 10만 킬로미터였고요. 2018년에는 16만 킬로미터, 넥소 같은 경우는 16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상용에 쓰게 되면 트럭은 한 번 출발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물류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주행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똑같이 16만 킬로미터를 쓰더라도 승용으로 하게 되면 10년을 쓸 수 있는데 트럭으로 하게 되면 5년밖에 못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구성을 지금 한 50만 킬로미터 정도의 내구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수소 웨이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이번에 그 김세윤 부사장, 그 수소 연료인지 사업부장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수소차를 보면서 100만 불짜리 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비아냥 같은 건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예전에 수소전기차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100만 불짜리 차, 거의 집값보다 더 비싼 차였다고 이번 발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06년에는 그 100만 불짜리 차의 가격을 절반으로 낮췄고 그리고 2013년에 투싼 수소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일 처음에 98년에 수소전기차를 개발했을 때보다 가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10%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차세대 모델은 지금 나와 있는 넥소가 있으면 넥소가 넥소 기준으로 보면 처음 만들었던 걸 100이라고 하면 넥소가 가격을 한 4% 정도까지 그러니까 96%의 가격을 줄이게 된 거고 차세대 모델은 한 2%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넥소의 연료인지 시스템을 절반 가격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배터리 전기차보다 더 싸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료인지 시스템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논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뭐냐면은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 자체가 뭔가 광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전체 배터리 시스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70-80%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면 이거를 배터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재료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판매가가 달라져서 이게 판매가 늘어나는 것만큼 원자재 가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연료인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철강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료인지 시스템에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뭐 금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많이 생산을 하면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똑같은 금형을 가지고 똑같은 양산 체계를 갖춰서 이걸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인데 이 부분에서 연료인지 시스템이 훨씬 더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가격, 수소의 생산 비용은 이제 수소현대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는 뭐 2030년에 수소의 1kg 가격을 $1까지 낮추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싸게 수소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얼마나 저렴하고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연료전지거든요. 이 부분이 현대차가 하겠다는 겁니다. 연료전지를 만들게 되면 부피를 줄여서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고출력, 고내구성을 해서 큰데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많은 힘을 요구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하이드로젠 웨이브에서 나왔던 현대차가 보여준 수소 경제의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트럭 부분들을 제일 강조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컨셉카 하나를 공개했는데 이름이 그 트레일러 드론입니다. 이거 이복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게 참 되게 특이했어요. 뭐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전제를 하고 만든 컨셉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캐빈룸, 그 사람이 타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납작하게 생겨갖고 바퀴만 달려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 위에다가 뭐를 얹으면, 컨테이너를 얹으면 얘가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인데 이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캐빈룸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운전석이 필요하지 않고 이 위에다 트럭을 올릴 수 있으면 그냥 트레일러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납작하게 생긴 애니까 얘하고 얘를 몇 개 연결하게 되면 이게 쭉 길어진 모습이 되고 이게 사실 돌아다니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차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행 거리가 그러니까 주행을 할 때 이게 회전 반경이나 그러니까 트럭 운전할 때 회전 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회전 반경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상엽 전무 이번 디자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자동차라기보다는 좀 로봇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게 트램, 기차, 선박, UAM도 얘기했었고 이거를 아까 이게 100kW, 200kW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kW짜리를 병렬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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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W를 연결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1메가와트짜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자체로 어떤 발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많은 전력이 필요한 빌딩 같은 경우는 이게 1kW, 1kW, 1kW에서 한 500kW 정도의 발전기를 건물 내에 설치를 하는 그런 구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 뭐 전기야 지금 뭐 다 한전에서 보급을 해주는데 굳이 왜 건물 내에서 발전기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린 뉴딜의 어떤 주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린 리모델링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제로 에너지 건물은 뭐냐면 우리가 빌딩이 있는데 전력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빌딩이에요. 그럼 그 빌딩은 어떻게 전력을 수급하냐면은 그 내부적으로 뭐 태양광을 깐다거나 어떤 뭐 최소한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거나 단열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건물이 되는데 사실 태양광이 많을 때는 이제 태양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뭐 밤이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기 건물 안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수소 연료는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수소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래서 건물에 전력을 돌리고 그게 아닐 때는 끄고 뭐 태양광의 전기가 많이 나올 때는 태양광 전력을 쓰고 이런 식으로 제로 에너지 건물을 구축할 때 이 연료전지 시스템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서 얘기했던 그 수소하면 수소 폭탄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폭발적인 가속력 같은 거 얘기하면 어떻겠냐고 뭐 그런 슈퍼카 만들면 어때요? 뭐 제가 옛날에 장난으로만 그런 얘기 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고성능 수소 연료전지차 비전 FK가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어요. 뭐 모습 자체는 그냥 스포츠형 모터카, 모터 스포츠에 나가는 그런 차 모양이었는데 여기가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600km고 한 500kW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컨셉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정지 상태에서 100km, 그러니까 제로 100이 4초 미만이라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성능 차를 만들어서 뭔가 이게 모터쇼에도 나가고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고성능 차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고성능 차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고성능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더 대중화시킨 대중차.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도 뭔가 이게 우리네 차를 잘 만드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고성능 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대중차에 적용이 되면서 좀 더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전 FK도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엄한 사장님이 이번에 질문하고 이제 답변할 때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는 수소연료전지를 차를 만드는 게 그렇게 전기차에 비해서 고성능 분야에서 그렇게 뛰어난 장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고성능 P 시스템이라는 이런 거를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현대차가 예전에 투자했던 리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크로아티아의 전기차 회사인데 여기는 제로백이 2.3초 뭐 이렇게 됩니다. 그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수전기차 비전 FK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소 사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게 저도 그냥 뭐 수소 전기차, 수소 사회라는 거는 약간 좀 개념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최근에 진짜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 의식과 각국 선진국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뭐 우리나라 정부 이렇게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화석 연료를 정말 진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키워야 되고 그럼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고 그럼 거기에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꼭 수소에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세상이 올 거다라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확신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보완체로서 다양한
그 수단들이 동원이 되겠지만 그중 하나가 수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40년 뭐 이렇게 2030년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현대차가 아무리 이걸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수소를 생산하고 인프라를 갖추고 하는 게 따라오지 않는다면 대중화를 시키는 건 현대차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의선 회장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 기업이나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합동으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수소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는데 이거는 자동차 회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발표를 보면서 살짝 조금 아쉽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뭔가 심정적으로 아쉽다. 발표가 아쉽다는 게 아니고 심정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기간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2030년, 4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뭔가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고 뭔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비전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 되게 자신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 그럴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강단 있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비엄한 사장님도 이게 수소전기차하고 뭐 전기차하고 뭐 고성능 카를 만들면 어떠냐 그랬더니 뭐 수소차도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이것저것 뭐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도 좀 약한 것처럼 느껴졌고 이게 지금 수소전기차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 있는 게 넥소인데 우리가 이제 그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는 차는 넥소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2023년입니다. 그럼 넥소가 2018년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작년에 한 4, 5천 대 팔리고 올해 많이 팔리면 한 10,000대까지 팔 수 있으려나? 한 이 정도 팔리게 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그러면은 수소 분야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뭔가 보면서 와 이게 멋있다 아니 뭐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게 현대차 혼자 하니까 그런 건데 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저거 하고 저기서 저거 하니까 뭐 2022년은 이거 2021년엔 이거 2023년은 이거 쫙 보여줄 텐데 지금 뭐 내년에 그 수소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현대차가 새로운 걸 보여줄 게 계획상으로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좀 식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하기로 한 건데 뭐 하기로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진짜 2023년에 뭔가 기대를 주려면 좀 더 좀 자신 있고 비전이라는 걸 좀 더 확신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의 기술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미래 기술이라는 게 어차피 이게 단기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건 그때는 분명히 그걸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걸 텐데 예를 들면 테슬라가 화성에 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당장 테슬라가 뭐 오늘 뭐 내일 아니면 내년에 화성에 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도 완전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는 최근에 2023년 되면 핸들 없는 차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AIDA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의 거의 흡사한 인공지능을 하고 여기 로봇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게 딱 바로 그 시점에 달성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전에 대해서 와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기술들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저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수소 경제는 원래 비전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야 저게 될까라고 해서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하는 사람들도 뭔가 조금 약간은 여전히 보수적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이게 정의선 회장이 오늘 얘기했던 게 누구나 모든 곳에 어디에나 수소경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 사실 엄청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기체 그리고 거기를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진짜 이게 달성이 된다 그러면 현대차가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그 자동차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과연 그 자동차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들을 이제 보여주고 실행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 동안 정말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뭐 탄소 중립 얘기도 있고 수소협의회 얘기도 있는데 이번 주에 수소 얘기 많이 나오니까 관련해서 다음에 또 뭐 라이브 때나 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